이어서 합니다. 미술교과서 지도서. 어, 내년, 이제 올해까지나 내년에 이제 교육과정 좀 바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 교과서는 당분간 우리 교과서까지 바뀌려면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2년. 당분간 이거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해가지고, 어, 뭐 급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급하게 하게 되면 또 이거 빼먹고 하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는 작품,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작품을 보셔야 돼요. 작품의 특성을. 교과서에 무슨 분석이라는 건 없는 거야. 분석 자체는 이제 현직 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됐나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지도서랑 같이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네, 꾸준히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보시니까 저도 열심히 더 하고 있습니다. 막 첨삭하고, 그러니까 채점하고, 막 문제 내고, 그 틈틈이 지금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더 막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를 잘 안 누르시는데, 그거 어려운가? 좀, 그런 거 눌러주시고, 여기저기 이제 좋다고 얘기도 해주시면 제가 뭐 이걸, 하는데 더 힘이 나겠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이 나서 해야. 아무튼, 열심히 보십시오. 오늘은 회화 공예, 그러니까 미술과 소통에서, 회화 공예 판화 조각. 그래서, 헤더 한센이나 이중서, 곽희, 리텐타임, 그 다음 로댕, 그 다음에 환조, 속고형 뜨기 이런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솔라트리, 그 다음에 상관기법, 인화기법 이런 거 할 겁니다. 자, 바로 보시죠. 우선은 헤드한센, 그러니까 이게 드로잉을 하는데 드로잉 자체가 인체를 중심으로 인체가 이제 한 공간에서 인체가 최대한으로 이제 뻗어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에 안에서 형용할 수 있는 드로잉을 반복적인 행위, 그 반복적인 행위는 우연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예술의 일반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대한 캠퍼스 위에다가 목탄과 몸짓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 신체 구조의 그 한계점,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중섭, 이 작품은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중섭 자체가 유명하지만, 물고기와 노는 새 어린이, 그래서 유체입니다. 그 생활고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가족의 애완. 이 사람 작품 같은 이분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배경을 일제로 잡는 분도 있는데 일제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이 195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억압에 의해서 나타난 그림들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중간쯤에 이제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애틋함이 보인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제를 뭐라 하면 이제 소재를 이제 향토적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향토적 소재로 유명하죠. 뭐 우리가 근현대 작가들 보면 모더니즘의 형식을 취하는 작가들은 전부 향토적 소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특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족을 끝내 못 만나고 이제 적시자병원에서 이제 객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원, 평원, 심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고요. 황규백은 예전에 이제 기출에 나왔던 이제 메조틴트로 나왔었고요. 전통적인 메조틴트 작품이 화면 전체의 배경색이 검정색인 것에 반해서 그것을 깃털과도 같이 밝고 부드러운 독특한 회색 톤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화면 안에서 보이는 여백을 시각원으로 전해냈다. 아무래도 우리는 기법 위주로 가야겠죠. 뭐 이 사람의 그 특징보다는. 리텐슈타인이 이런 작품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피카소의 어떤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작품들이죠. 검은 윤곽선, 그 다음에 단순한 색채, 이것은 리텐슈타인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상을 이 사람은 이제 밴데이 망점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나 인쇄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개성적인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의 그 일환으로 보이는 그런 인쇄의 흔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흔적들 자체에서 되게
주제 역시도 되게 그 뭐랄까요, 미국에서 가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만화의 소재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이 그 인물의 형과 색채를 재구성해 가지고 20파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화의 재료와 용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로댕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작가인데, 우리가 19세기 말에 우리가 드디어 조각이 건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각의 독립성을 제시한 작가이고, 그 다음에 기념비성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념비성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거 작품이 기념비 작품이에요. 기념비 작품인데 기념비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뭘까요? 요거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로댕이 첫 번째는 건축에서 조각을 건축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기념비. 내내 비슷한 얘기인데 같이 쓸 수 있어요. 기념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표현주의적 성향이 있다. 네 번째로는 미완성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뭐 더 있나? 미완성적 표현. 조각을 건축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념비성이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으로도 보자면 보는데 우리가 제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건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조각의 독립성입니다. 조각의 독립성.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을 짓게 되면은 건축의 부산물로 조각을 만들게 되고 조각으로 건축을 장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달라지냐? 건축에 있어서도 조각은 있는데 그 독립성이라는 게 왜 주장이 되냐? 아주 간단해요. 작가가 주문자에 의해서 작가의 어떤 의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문자에 의해서 건축에 맞게 건축의 그런 어떤 부산물로 조각이 장식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에서 독립성으로 우리가 로댕이 해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념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기념비성, 아까 로댕이 그 기념비성으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념비 어떤 예를 들어서 장군이 전쟁에 승리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상 있죠. 그 이순신 장군상은 그 작가의 개성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물론 좀 들어갔겠죠. 지금 현대 작가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도 가장 이순신답게, 그리고 이순신의 어떤 그런 공적, 그리고 이순신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강조하는 어떤 요소는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이순신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순신이다,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념비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지 작가의 개성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하긴 하지만 작가의 개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작가의 개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주의 성향은 로댕 그 자체로만의 어떤 특징인데, 이것도 미완성적 표현이랑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은 어떤 그 표면 질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화로 본다면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로크로 가게 되면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르네상스는 붓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붓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완성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바로크에서는 할스 같은 작가들도, 렘브란트도 그렇고, 렘브란트가 두 가지 기법을 많이 썼대잖아. 뭐예요? 임파스토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닝을 많이 썼는데, 임파스토 같은 경우는 붓질이 남아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각에서도
그게 이제 손자국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표현주의 성향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작가의 개성의 어떤 의미, 그래서 표면 질감. 그 다음에 미완성적 표현도 역시 같은 개념인데, 에, 어느 부위가, 이 토로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뭐랄까, 단순화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로댕은 완전히 어느 부위를 그냥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발자크상 같은 경우도, 이건 도판을 좀 보면서 해야, 이게, 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없고, 예. 아실 거예요, 발자크상. 이 발자크상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발자크상 자체의 모델 자체의 느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각에서 이 망토를, 온몸을 망토를 가리고 있습니다. 막 기둥처럼 표현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망토를 가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 인체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대신에 얼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어떤 특성, 대상의 특성과 그 다음에 표면의 그 미완성적 질감, 여기서 뭐 표면 질감 나왔지만 질감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제 표현주의 성향, 미완성적 표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어떤 체계화되고 공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생명성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각에 어떤 생명성이 부여됐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인상주의가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췄을 때에 굉장히 어떤 떨림과 그런 움직임이 그런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순간 그런 굴곡들이 굉장히 어떤 움직임, 그래서 생명성이라는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로댕은요, 지옥문가 20년을 실험했지만 작업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2회 죽고 나서 브론즈로 뜬 거고요. 지옥의 문 굉장히 큰 작품이고, 문의 형태는 건축적 양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문틀의 장식의 몰딩, 그 다음에 기둥머리 등은 르네상스의 장식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인물들이 뒤로 뒤엉켜서 소용돌이쳐 한눈에 작품을 감상하고 느끼기는 불가능한 작품,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옥의 문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설정되자 로댕은 거대한 목재틀을 짠 다음에 그 위에 점토를 씌우고 다시 속고를 덧발랐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로댕은 미리 그린 그림들을 놓고 얕은 도들새김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급한 위에 환조에 가까운 조각을 새겨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을 무시하고 배열된 200여 명의 인물을 서로 용해되면서 얽히고 설킨 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곰리 되게 유명하죠. 테라코타입니다. 그리고 테라코타로 만든 집과 인체 형상을 통해 밀폐 공포증,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이것도 약간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작가입니다. 환자 속고형 뜨기 과정, 점토 성형하고 쪼갠볼 꽂고, 이것도 기출에 나왔었죠. 쪼갠볼 꽂고, 그 다음에 속코트를 바르고 쪼갠 뽑죠. 이게 그때 당시 이게 뭐 객관식이었나? 쪼갠볼을 왜 꼽느냐? 이유. 그래서 뭐 이 속코트를 바를 때 일관되게,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두께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오답이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둘이 쪼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겉을 분리하고 점토를 파내고 이탈제 바르고 겉에 속고액 붓고 양쪽 틀을 합치고 속고액으로 마무리하고 겉을 깬다. 근데 사실 보세요. 요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했지? 이게 우리는 이 겉들과 속구액을 붓는 게 아니라 이곳을 여기다가 이제 촉을 칠하고 재벌해서 일정한 두께로 한 다음에 두 개를 붙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힘드니까
여기다 속고액을 붓는다라는 거야. 근데 부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묶고 나서 부어버려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냥 통으로 다 만들어지고 깰 때도 뭐 안전하게 깨지겠죠. 솔라트레이.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 한 명인 로스러브 그로브가 디자인한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에 그 낮에는 그거를 이제는 저장했다가 밤에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아주 좋죠. 상관기법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인화기법 이런 도장으로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자, 진사, 연꽃무늬, 표주방 모양 주전자 해가지고 큰 연꽃 봉우리 위에 있는 작은 연꽃 봉우리의 테두리를 붉은색 진사유로 제작을 했대요.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투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인의 이제 중로지실에서 대나무와 화로가 있는 방이라는 뜻인데 예서체로 쓴 다실 이름입니다. 예서체는 옆으로 긴, 굉장히 옆으로 길죠. 그죠? 옆으로 길어요. 그래서 옆으로 긴 사각형의 형상. 한자 서체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고. 구사마 야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회 가면 이 사람 작품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색 호박. 시크 스크린을 했고요. 사물과 공간의 표면을 검은색의 다양한 점을 활용해서 물방울과 그물을 모티브로 해서 표현을 한다. 이것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옷에도 뭐 가구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리스키 같은 경우는 붉은 쐐기로 백군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음과 양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조형 요소로 이제 환원을 해서 그 면을 활용해서 구성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제는 그 혁명적 개념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형상을 위주로 포스터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형유사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원조를 갖고 있냐면 모더니즘, 그러니까 기능주의적 디자인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 디자인을 보면은 그런 결과물을 많이 나타난 게 바우하우스거든요. 근데 이제 구성주의 때부터 리스트키가 이제 그런 조형유사 원리를 해서 포스터를 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 이유한 선으로부터 조형의 기본 요소인 선으로부터 구성을 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뒤로 가면서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칸딘스키에서 추상화는 음악적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과 면을 활용해서 변화 율동을 강조했다는데 사실은 칸딘스키 요 작품이 지금 1923년이잖아요. 근데 칸딘스키 작품이 요 작품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율동적인 요소나 곡선적인 요소가 주를 이뤄요.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기하학적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이게 둥글, 뭉실하게 이렇게 색채 위주로 표현을 하는데 막 음표도 그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이유가 바우하우스 2기 때 이 사람이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바우하우스 2기 때가 기능주의로 기능주의적 특성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특성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이기 때문에 그때 딱 영향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김정희. 소나무는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푸르른 변치 않아 선비 굳은 의리와 저리를 그리고 군자의 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소나무의 푸르름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바니타스, 그로테스크한 취향을 담은 네덜란드 정물화를 이끌어 바니타스라고 하는데 바니타스 정물화는 해골, 죽음의 부패 상징이고 시계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절제의 상징. 그 다음에 꺼진 등잔과 촛불은 시간의 필연적 경과, 그 다음에 죽음의 임박, 책은 지식의 무용함.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욕심에 대한 경계죠. 네.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해가지고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3단계. 그래서 다시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3단계의 과정을 잠자는 아기, 과일을 따는 젊은 사람, 죽음을 앞둔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원시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객이 원시성을 찾아서 이제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점으로 원시성을 찾으려고 했던 고갱이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된 것도 역시나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뭐 우리 그룹의 사실주의라든가 이런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야수파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주의 성향, 상징주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것은 그룹의 사실주의까지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스키아. 자, 바스키아는 낙서 미술이면서, 그러니까 심표현지로도 가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흑인 영웅의 의미가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흑인 운동선수 재즈 음악가에게 왕관을 상징적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우월성, 전문성, 종교성에 영감을 부여해가지고 자신만의 중요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 인종 갈등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훈, 뭐 이건 별건 아닌데 이제 픽토그램을 가지고 한글화 시킨 그 픽토그램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부지런 좀 떨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핵심적인 내용, 쓸데없는 내용,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렇게 한국 작가, 그 한국 현대 작가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들어갔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추리고 해가지고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